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자이고, 현재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둔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태 살아오면서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재작년 제 인생의 가장 쇼킹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 아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내를 공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온 일이 공장 일인지라 여자를 만나는 것도 공장에서 만나게 되었죠. 처음엔 직장 동료로 눈인사만 하고 오며 가며 얼굴만 익히는 사이였는데 아내가 저희 작업장으로 전직이 되면서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아내는 딱 봐도 어린 티가 나는 20대 초반의 아가씨였는데 시골에서 갓 올라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었죠. 아내가 착한 것도 착한 건데 어려서 그런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저 사소한 실수 하나까지 몸을 벌벌 떨며 죄송하다고 90도로 고개를 숙이는데 이런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많이 갔어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듯 했거든요. 제가 집안이 어려워 사회생활을 좀 빨리 한 편인데 매번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도 많이 당하고 사장에게 노동 착취도 많이 당했어요. 거기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어서 제가 사소한 실수만 해도 육두문자를 남발하셨거든요. 그러니 매번 주눅이 들어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았어요. 이럴 때마다 공장에 나가기 싫어서 그만둘까도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했었는데 정말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공장에 나가곤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한 5년이 지나니 저도 이 생활에 익숙해졌고 일하는 것도 많이 숙련이 돼 실수도 잦아져 공장 생활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처음부터 아내에게 연민의 정이 느껴졌어요. 사실 사랑보다는 내가 저 여자를 좀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죠. 어린 나이에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속사정을 생각하니 딱했어요. 게다가 아내는 저보다 6살이나 어렸고 제 여동생보다도 더 어렸기에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진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경희 씨, 이러다가 힘든 일 있거나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해요.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말은 좀 쌀쌀맞게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전부예요. 그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하세요. 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죠. 이런 제 마음이 아내에게 전달이 되었던 걸까요? 아내는 제게 먼저 호감을 표하기 시작했는데 공장 안에선 조장님 하다가도 공장 밖에만 나가면 오빠라는 호칭을 쓰며 제 뒷공무니만 따라다녔어요. 이때부터 저희는 동료들 몰래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공장 동료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맣게 먼저 올라간다고 둘이 연애하는 걸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떻게 결혼 얘기를 하냐며 한동안 놀림거리가 되었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후 얼마 있다 공장 동료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었는데 저랑 나이가 동갑인 친구 동료 하나가 저 끝에서 혼자 술을 홀짝거리며 마시더니 이내 술에 잔뜩 취해 절 향해 소리를 지르며 야 임마 너 경이 잘 데리고 가는 거야. 너 내가 경이 좋아했던 건 알았냐? 네가 경이 채가기 전에 원래 내가 경이 먼저 좋아했어. 아마 경이 너는 알 텐데, 그치? 근데도 나 말고 저 태식이 놈 선택한 거지? 라고 하는데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 마냥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제 아내도 얼굴이 시뻘개져선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분 술이 많이 취하셨나 보네. 생사람 잡지 말아요. 라고 하는데 친구 동료 옆에 앉은 반장님도 그 친구를 말리며 그만하라고 이미 지나간 일을 왜 이런 날 이야기하냐며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자기 혼자 드러누우며 생쇼를 하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어 공장에 출근을 하니 그 친구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기억이 나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님 기억이 진짜로 안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요. 그리고 그 친구도 1년이 안 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 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였어요. 부잣집 사이로 들어가면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죠. 저와 아내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함께 갔었는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호텔 결혼식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때는 더 보기 힘든 풍경이었죠.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내심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신부를 부러워하는 건지 아님 신랑을 부러워하는 건지 집에 오는 내내 입이 대빨 나와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괜한 심통을 부리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아휴, 나는 부모 복이 없으니 사는 것도 이렇게 사나 봐. 내 팔자야. 내일 또 공장이나 나가는 팔자지. 라고 하는데 아내의 투덜거림에 할 말이 없었어요. 이 말들이 다 사실이니까요. 저희 부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서로 태어나길 가진 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니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지하 단칸방에서부터 신혼을 시작했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애초부터 꿈을 크게 갖지 못하는 게 어차피 이런 현실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죠. 평생을 공장 다니면서 운이 좋아 잘리지 않는다면 애 하나 정도는 낳고 그 애 대학까지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는 게 그게 성공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는 이런 팍팍한 삶에서 점점 옹졸해갔고 남한테 베푸는 것조차 하지 못했어요. 무조건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인 그런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죠.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환경이 이 정도로 사람을 메마르게 만드나 싶어 정말이지 가난이 징글맞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는 제가 옆집 아이한테 삶은 계란 하나를 주는 것까지도 난리를 쳤어요. 아, 그 집 부모가 우리한테 뭐 하나라도 갖다 준 적 있어? 아, 왜 비싼 달걀을 걔한테 주냐고. 내가 언젠간 쟤네 집에서 달걀 하나 갖고 온다. 라며 눈을 흘겨뜨는데 옆집 애가 아무것도 못 먹고 부모를 기다리고 있길래 안쓰러워서 달걀 하나 준 거라고 해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씩씩거렸죠. 이런 아내는 오로지 부자가 되는 게 본인의 꿈이며 제일 큰 목표가 되어버렸고 저는 이런 아내를 볼 때마다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자식을 낳으면 좀 달라지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맘 같아선 좀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아내가 돈도 없는데 무턱대고 애부터 낳는 건 싫다고 하여 미루다 임신이 된 거죠. 저는 아빠가 될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아내는 돈을 쓸 생각에 걱정부터 하더군요. 그놈의 돈 하는 아내에게 화가 났지만 임신을 한 상황이라 화도 못 내고 꾹 참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아내의 걱정이 아이에게까지 전해졌는지 아이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장탈장이 되어 자기 몸보다 더 큰 장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아기가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장이 한번 꼬여 괴사까지 되었다고 하였죠.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던지 아내도 그런 아기를 보곤 오열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산모 뱃속에서 장탈장이 되고 양수에까지 노출이 되어 있으니 장이 늘어나고 꼬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곧바로 1차 수술을 진행하였어요. 팽창된 장이 다 들어가지 못하면 또다시 2차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아이 수술비가 없어 진땀을 빼며 여기저기서 돈을 구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정말 신라 같은 희망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로또를 사며 제발 우리 딸만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근데 제 모습을 보는 아내는 로또 사는 돈도 아깝다며 그 돈으로 애 수술비나 보탤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요령을 피우려고 하냐며 야단을 떠는데 이렇게라도 내 딸 살려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아내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냈고 성질을 냈어요. 돈이 없어서 아이 치료를 하지 못하는 제 심정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렇게 저희 딸은 2번의 수술을 받고 나서야 장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치만 워낙 몸이 약하게 태어난 딸은 평생 잔병 치레를 달고 살았고 한 달에 2번은 응급실에 가며 1년에 한 번은 꼭 입원을 하게 되는 건강하지 못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돈이 없어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이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없었죠. 아내도 이런 딸을 위해 야간 근무까지 하며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투잡, 쓰리잡까지 뛰며 돈을 벌었지만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잠까지 줄여가며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에 갑자기 아내가 잘 다니던 공장을 말없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딸이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아픈 아이를 돌봐야겠다는 아내의 이유였고 무턱대고 제게 당신은 그냥 앞만 보고 돈만 벌어. 우리 다정히 살리려면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말없이 희생하며 가장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제게 몇 년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이 일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딸아이가 또 한 번 급성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공장에 있으니 아내가 혼자 애를 입원시키고 간호를 한다고 했어요. 저희 집은 아이의 입원이 워낙 일상이 된 일이어서 저도 야간까지 일하고 병원에 가본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는 저녁 늦게 오면 어차피 면회 시간도 끝나니 그냥 걱정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애비된 심정으론 야간에 일을 하지 않고 당장이라도 딸아이에게 가고 싶었지만 병원비와 입원비를 생각하니 몇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고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딸아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운전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며칠 뒤면 딸의 생일이라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으니 마음에 안 좋았죠. 가서 자는 모습이라도 잠깐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새벽 3시에 병원에 갔어요. 자고 있는 아내를 생각해 아내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갔죠. 입원실에 들어가 간호사에게 보호자임을 밝히고 입원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 간호사가 갸우뚱한 표정을 하곤 보호자를 불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보호자라니까 기어코 안에 계시는 보호자를 불러준다는데 아내가 또 난리를 칠 게 뻔해 난처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내가 병실 밖으로 나오는데 절 보더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며 아니, 왜 왔어? 집에 가서 쉬지. 애 자니까 그냥 가. 약 먹고 겨우 잠들었어. 응? 얼른 가. 라며 제 등을 떠미는데, 이런 아내의 태도가 뭔가 수상했고, 아이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이런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하고, 무작정 병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또 워낙 애한테는 끔찍해. 아내도 아차 싶은 것 같았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니 딸아이는 생각보다 멀쩡한 모습으로 링거도 한 개만 꽂고 자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에이씨 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는 본인이 더 놀래 어머 라는 소리를 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쳐다보며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누가 또 있어? 라고 하니 바닥 쪽에서 중얼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저는 딸 침대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가 절 막아서며 거긴 왜? 옆에 보호자가 내는 소리야. 애 봤으니까 이제 얼른 가. 내일 일도 가야 되잖아. 라고 하는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옆에 보호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보호자 침대가 아예 펴져 있질 않았으니까요. 전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딸이 누워있는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대자로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인기척에 그 남자도 절 봤고 그 깜깜한 병실에서 그 의문의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너무 놀래 큰 소리로 너 누구야? 라고 하니 그 남자가 바닥을 슬슬 기어 밖으로 나오며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또한 아내를 바라봤고 아내는 눈을 질끈 감으며 망했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는 밖으로 나온 그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고 그 얼굴을 보곤 또 한 번 까무러쳤어요. 그 사람은 바로 10여 년 전 저와 같은 공장에서 일을 했던 그 동갑의 동료였거든요. 그 외에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한 아내를 사모했던 그 친구 말이에요. 10년 만에 만나게 된 그 친구는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고 추레한 옷차림과 수염, 머리가 덥수룩했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 친구가 나오자마자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놈도 눈이 반쯤 풀려선 야, 최경이, 너 거기 안 서? 라며 아내의 뒤를 쫓더라고요. 저 또한 그 두 사람을 쫓기 시작했는데 이내 아내는 친구놈 손에 잡혀 그놈에게 사정없이 가격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놈에게 달려가 너 이 새끼야 지금 남의 마누라한테 뭐하는 짓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저의 말림에도 그놈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 야, 이 여편네야 병원에 있는 척하더니 이놈은 누구야? 이놈은 누군데 너한테 마누라라고 하냐고. 그때 그 나이트에서 만난 젊은 영계가 이놈이냐? 이놈한테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 돈다발 안겨주면서 사랑한다고 했냐고. 라는데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제정신이 아닌 그놈의 멱살을 잡으며 야, 이병진, 너 내 마누라한테 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라고 하니 그놈은 그제서야 밝은 데서 보니까 이제야 알겠네. 너 이 여편네랑 아직도 붙어 살고 있었냐? 라며 믿기 힘든 얘기를 폭로하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황급히 그놈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놈이 아내까지 밀치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네 마누라가 34억이나 되는 로또에 당첨된 건 알고 있었냐? 그것도 5년 전에. 5년 전부터 저 여자가 너를 깜빡 속이고 있었다고. 라는데 아내는 지금 저 인간 술 마시고 헛소리 하는 거라고 절대 아니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야, 나 술 안 취했고 멀쩡하니까 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했고 그놈은 언젠간 절 찾아와 이 모든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놈 말로는 아내가 5년 전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을 때 자기도 같이 있었다는데 그 둘은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또도 본인이 사라고 해서 구매를 했다는데 심지어 당첨금도 같이 수령하러 갔다는 겁니다. 증거 사진도 다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돈을 받자마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배우자한테 숨기고 이 돈으로 우리 평생 몰래 연애를 하자고 했다는데 5년 전이면 아내가 아이를 핑계로 일을 그만둔 그 시점이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그놈과 함께 따로 집을 얻어 밖에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고 저희 딸은 아파서 돈 때문에 치료도 받지 못할 때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살림 차린 집도 데려갈 수 있다는데 그놈의 말은 전부 다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폭로하는 이유가 아내가 요 근래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났겠고 의심을 품다 결국 저희 딸 병원까지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너무 분했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 아내는 제 앞으로 와서 잘못했다고 숨기려고 한 건 아니라면 여보, 저 인간이 일부러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숨길 생각 추호도 없었어. 근데 저 인간이 숨기자고 먼저 한 거라고. 그리고 나는 아직도 당신 사랑해. 라는데 아내의 말에 눈이 돌아가 멱살을 잡으며 애가 아파서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을 때 너는 수십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한 번 안 낸 거냐고 소리를 질렀죠. 네가 엄마 맞냐고 인간이 맞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 친구놈이 낄낄거리며 야, 이 등신아, 너는 그냥 이 여자한테 보험 같은 남자야. 네 마누라가 나한테 그러더라. 나중에 지가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지를 간호해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데리고 사는 거라고. 너 여태껏 저 백녀한테 속은 거라고. 라는데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나한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상간남한테는 다 말할 정도였다니 나는 대체 저 여자에게 무슨 존재인가 했어요. 당장이라도 그 연놈들 없애버리고 싶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찼는데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러면서도 저랑 살 땐 그렇게 돈돈돈 거린 거 아니냐고요. 그래요. 남편인 나한테 로또 당첨된 걸 숨겼다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픈 아이 병원비 한 번을 안 내고 딴 놈이랑 저짓거리 하고 다니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나는 남편이어도 아이는 지 피가 섞인 지 새끼 아니냐고요. 처음에 아내가 변한 것도 가난한 환경 때문에 욕심이 많아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는 원래부터 성격이 저렇게 개쓰레기였던 거였네요. 저는 당장 이혼 소송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전부 다 뺏어올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니 로또 자체는 제가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 분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아주 오랫동안 곰곰이 이 두 것들을 어떻게 매장시킬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부터 친척 그리고 지인들에게까지 전부 다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아내에게 달라붙으며 돈을 떼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 아내에게 투자자라는 사기꾼까지 붙기 시작했죠. 아주 무섭게 돈이 사라지더라고요. 전 그 틈을 타 저 또한 이혼 소송 진행을 하였어요. 근데 제 얘기를 다 들으신 변호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친자 검사를 진행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덜컥 겁이 났어요. 제가 10년 동안 키워온 내 딸이 실은 내 딸이 아니면 어떡하지 싶었죠. 근데 이런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저희 딸마저 제 딸이 아님으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까지 더해 아내에게 법적으로 유책의 책임을 물 수 있었고 그 아이의 친부가
그 친구놈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들고 친구놈의 부자 와이프를 찾아갔습니다. 그놈이 제게 엿을 날린 것처럼 저도 그놈 앞에서 아주 큰 엿을 날릴 기회가 온 거죠. 그놈 술김에 홧김에 복수심에 제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놈 제 장인 어른에게 기싸대기 한 대 맞고 그 집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맨몸으로 쫓겨났고, 제 아내인 쓰레기 같은 여자도 결국 로또로 당첨된 돈을 전부 다 뺏기게 되었어요. 이미 사기까지 당해 돈 절반은 날린 상태였는데 거기에 로또 당첨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며 협박까지 해댔대요. 실제로도 로또 당첨이 되면 사람들에게 돈을 다 뺏겨 금방 날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상황을 노리고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거죠. 거기다 아내는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니 모든 걸 다 잃고 났을 때 저한테 와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나 나나 정말 무일푼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다시 살아보자. 지난 10년 동안 우리 부부였잖아. 그리고 딸애는 그 새끼한테 데려다가 키우라고 하면 돼. 라는데 그 말에 그 여자를 바닥으로 밀치며 너는 정말 사람도 아니라고 했네요. 나는 내 딸이 아니었음에도 한 번에 맘 정리가 안 되는데 너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냐고 했어요. 진짜 내가 본 인간 중에 제일 최악이고 쓰레기라며 너 같은 인간은 진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재판 결과 나오는 대로 이혼하고 위자료랑 손해배상도 제대로 지급하라고 했어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너한테 다시 소송 걸 거라고 했네요. 그러니 제 다리를 붙잡으며 손이 발이 되게 비는데 더 과간인 게 이미 돈 맛을 알아버려서 어디 가서 학금일하면서 돈을 못 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여자한테 야, 너 왜 그래? 원래 그 자리가 네 자리고 네 위치야. 넌 평생 그런 일 하면서 지옥 속에 살아야 된다고. 라며 더러우니까 나 만지지 말라며 그 자리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승소 후 전처에게 받은 위자료랑 손해배상 그리고 상간남 위자료까지 싹 다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했어요. 사실 딸이었던 그 아이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게 괴로웠거든요. 부모도 아니었던 제가 이런 마음인데 전처라는 애미는 지 자식이 아파도 버릴 생각부터 하니 그 여자 인성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아는 지인한테 전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전처는 숙박업소에서 숙식 해결하며 청소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집 하나 구할 돈이 없어 그러고 살고 있는 게 아주 속 시원했습니다. 절 호구 취급하며 이용했던 그 10년을 그 여자도 똑같이 받아봐야죠. 비록 지금은 제 곁에 아무도 없지만 평생 그러고 살 뻔한 거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다 생각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